제가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20대 유튜브 연합 및 자유통신사 설립을 하시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끊임없는 자유대한민국을 풀어주고 계시는 국민혁명의 저시며 한기총 대표회장을 지내시는 정강원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좌우로 보지 마시고 제가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보성국TV의 보성국 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이봉규TV의 이봉규 박사님, 이충건TV의 이충건 박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주제 맡기로 하실 우리 김학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 토론의 자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실 우리 정강원 목사님의 말씀부터 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해외 동포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일으켜서 이제 드디어 세계 자랑스러운 이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지 딱 문제가 정치 문화가 전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스포츠 선수들 보면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특별히 LPGA 여자 선수를 쳤다 하면 무조건 1등. 또 축구 손흥민 선수가 유럽을 폭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치 문화 하나가 이것이 제대로 이제 바로서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과거의 그 정치 문화는 주로 김영삼, 김대중 또 이런 분들 거의 한 분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됐는데 그 중에 이제 공천입니다. 공천권을 가지고 한 사람이 이 공천권을 가지고 휘두르는 바람에 오늘 같은 대한민국에 비참함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근래에 와서는 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상대방 반대편의 사람들을 다 공천을 학살했습니다. 학살. 반대로 또 박근혜 대통령이 되니까 보복을 해서 또 친이계를 다 또 학살하고 그 결과 결국 대한민국은 이 모든 주도권이 싸우는 바람에 이게 북한으로 넘어가기 직전의 위기 상태에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민국을 북한으로 넘겨줄 수 없어서 광화문 광장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5년 동안 투쟁해서 겨우 이제 대한민국의 그 생명을 5년이 연장을 시켰습니다.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1년 후에 또 총선이 다가오는데 양당에서 공천하는 그 형태를 보니까 옛날 방법대로 그대로 또 하려고 하는 자세들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또 한두 사람이 공천을 주도했다가는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은 끝이 나겠다. 완전히 북한으로 넘어가겠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한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통하여 국민들을 현혹시켰죠. 전쟁 없이 통일하자. 이거는 일종의 사기입니다. 사기. 이 말에 거짓말에 걸려들어서 국민의 절반이 지금
거짓에 걸려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다가오는 1년 후에 그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이렇게 대충 감각을 느껴보니까 이재명이가 이제 공천권을 다시 행사해서 그야말로 완전히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로 가는 이 줄에 선 사람들을 거의 간첩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을 공천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우려가 이것은 저만의 우려가 아닐 것입니다. 정상적인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아마 그것을 다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우파 김기현 대표가 또 하는 그 예상되는 행동을 보니까 역시 이것도 줄 세우기에 공천을 하려고 이미 벌써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은 종북주의자들을 공천하고 또 자유우파는 자기의 정치 세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을 또 공천하면은 이것은 반드시 대한민국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연합이 이 일에 대해서 깊은 걱정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은 하나, 완전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미국식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로 공천권을 완전히 국민에게 돌려줘야 되겠다.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그러나 우리는 정치인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관철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다 나서야 됩니다. 나서서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행위가 다시 말씀드리면 평화협정, 종전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전쟁 없는 연방제 통일로 가자 하는 그러한 이념으로 공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건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도 정상적인 이 대한민국 정신을 가진 자들이 국회로 다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될 것이고, 또 자유우파도 이 국민의힘 정당도 과거에 했던 것처럼 자기 세력의 줄을 세우는 이런 공천의 범죄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다 나서서 마지막 남은 민주주의의 완성인 이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을 우리가 완성해야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이제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체 발제를 김학성 교수님이 발제를 한번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학성입니다. 오늘 토론에 앞서서 제가 일정 부분을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몇 분쯤 나나요, 목사님? 짧으면 좋습니다. 교수는 좀 길게 하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2024년 총선은 준 오픈 프라이머리로 해야 된다. 준자를 붙였는데요.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준자를 붙인 이유는 아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주주의와 정당의 문제인데요.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길 원하지만 정당은요, 정당의 지도자들이 주인이 되길 원해요.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원하지만 정당은 당원들만의 정치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공직 후보들의 문제점은요, 정당이 자신의 이해와 이익에 따라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이해나 이익을 따지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만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제 민주주의와 선거를 말씀드릴 터인데,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알다시피 그래서 민주주의의 심장부에 속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선거는 과거를 제재하고 미래를 선택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현 선거제도의 문제점은요, 잘 알다시피 좋은 상품보다는 팔리기 좋은 상품을 선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팔리기 좋은 상품을 선호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질 나쁜 상품을 고가로 구입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금 없는 단체나 후보라든지 조직이 부족한 단체나 후보는 선택될 수가 없다는 점이 큰 문제점입니다. 현행헌법 8조 2항을 보면요, 우리 헌법은 정당은 그 목적, 조직, 활동이 민주적이 된다. 헌법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활동이 민주적이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활동의 민주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걸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공직 후보자는 상향식 의사 형성 절차에 따라서 결정될 것을 헌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면 활동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향식 공천이 아니라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현 공직 후보자 결정은 알다시피 정당 공천위원회를 통해서 공직 후보자를 결정을 하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최근에는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당원들만의 투표가 아니라 일부 국민이나 여론 등을 감안해서 하는 그런 약간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국회의원과 기타 공직자들은 정당이 독점해서 후보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는 내년 총선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 한정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 공직 후보자 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첫째가 공직 후보자를 정당의 지도부가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금이나 조직력 없는 국민은 따라서 후보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물론 무소속 입후보가 가능하지만 그러나 양당 구조 하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출마는요 허울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직 후보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 민주주의 이념을 반영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재의 공천 방식은 정당 활동의 민주성을 충족하기에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공직 후보 선출 방법이 절실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주권자로서의 국민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정당 지도자 중심의 공천 방법은 지양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를 잠깐 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그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프라이머리는 예비 선거를 그냥 프라이머리라고 한 거예요. 본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예비 선거인데 여기에서 후보자를 결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선거를 통해서 후보자를 결정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정당 지도자들의 권한이 매우 축소가 됩니다. 또 국민을 주권자로 대접하게 되는 경향이 큰 것이죠. 국민에게 후보 공천권을 주기 때문에 정당 활동의 민주성 또는 국민을 주권자로 대접해주는 그 의의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라이머리에서 오픈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인데 오픈이라는 것은 뭔가면 당원 외에 일반 국민들도 이 투표에 참여가 가능한 것을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정당 지도자들의 당에 대한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고 일반 당원과 시민들의 영향력은 강화될 것이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20세기 초, 즉 1900년대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 예비선거가 도입된 과정은 우려가 똑같습니다. 과거 미국도 당원대회인 코커스와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정당의 보수들에 의해서 후보가 결정됐단 말이죠. 그러나 예비선거를 도입하다 보니까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후보를 뽑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과거에는 정당의 보수들이 결정했지만 이 프라이머리를 하게 되니까 대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예비선거를 치러서 전체 대의원의 의사가 반영되는 공직 후보자 결정이 됐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당원 이외의 일반 국민들도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02년 위스콘신 주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어요. 처음에 도입했을 때는요 오픈형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폐쇄형입니다. 그러니까 당원만 대의원 선출에 관여가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다가 이후에 오픈 프라이머리로 발전하게 됐고 46개 주 이상이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우리가 알아둘 것은요 자기가 선택한 정당의 프라이머리에만 즉 예비선거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요 또 지금도 당적과 무관하게 당일의 정당 하나를 선택해서
하도록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예비선거가 처음에는 환영을 받다가 중간에 시들해졌습니다. 왜 예비선거를 오픈 프라이머리를 미국에서 잘 활용을 안 했는가? 이런 겁니다. 첫째, 정당 지도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이겠죠. 선거 비용이 증가됐습니다. 또 비용 증가만큼 투표율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후보자들이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후보가 되는 방법보다는 정당의 리더십과 실력 있는 사람과 조제를 통해서 자신의 후보자 자격을 얻으려고 하는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좀 시들해졌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와서 다시 정착돼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제가 소개를 할 수가 없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과거에 1927년에 보면 흑인은 정당 프라이머리에 참석을 할 수가 없다라는 텍사스 주법이 있었는데 그걸 미국 연방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이죠. 또 프라이머리를 강제하는 것도 결세자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시간 관계상 미국 판례를 몇 개 더 준비를 해왔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예비 선거의 유형인데요. 첫째, 코커스형과 프라이머리형이 있습니다. 코커스란 말은 그 정당의 당원들만에 의해서 대표를 뽑는 것이고, 프라이머리는 일반 국민들도 이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단 말이죠. 개방형은 유권자들도 이 프라이머리에 참석이 가능한 것인데 이럴 때 사전 등록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따라서 제도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통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는데 미국도 다양하게 이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코커스, 즉 당원들만에 의해서 후보를 뽑는 게 코커스인데 미국 민주당은요 14개 주에서 코커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37개 주에서 프라이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때 오픈 프라이머리는 25개 주, 그 다음에 클로즈 프라이머리, 즉 폐쇄형은요 12개 주가 그걸 따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18개가 코커스고 33개가 프라이머리고, 프라이머리 중에서 22개가 오픈이고 11개가 클로즈, 즉 폐쇄형 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요 전체가 다 오픈 프라이머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원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코커스에 의해서 후보를 뽑는 주도 있고, 또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프라이머리가 오픈도 있고 폐쇄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알아두실 것은 미국에서는요 대통령과 기타 공직자를 뽑는 이 프라이머리가 의미가 다릅니다.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이 프라이머리 속에서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당에 나갈 대의원을 뽑습니다. 대의원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들은요 그 예비선거에서 후보를 선출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각 프라이머리에서는 최종적으로 민주당에서 2명을 내보낸다 그럴 경우에 전국당으로 2명을 내보낸다고 그랬을 경우에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그걸 선출할 수 있는 대의원을 뽑는 것입니다. 대의원을 뽑는 것이고, 미국 대통령은요 기타 공직자들은 후보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프라이머리 도입에 적용도 한계인데요. 우리가 미국 것이 좋다고 해서 바로 다 우리 것으로 도입할 수는 없겠죠. 객관적으로 가장 좋은 제도는 없는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인데,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이 당원이 아닌 자들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러냐 문제가 첫 번째 등장하는데, 현행 공직선거법 57조 3항은요 정당은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서 경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 공직선거법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후보자 출마 시점부터 최종 선정까지 우리나라는 철저하게 지도부가 통제를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인물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에요. 지역주의에 편승하게 되는 것이고, 전문성과 경쟁력이 없는 인사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매력적이긴 하지만 어떤 매력이 있느냐? 정치 참여를 확대해 주는 것이고,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해 주는 것이고,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 대통령 선거라든지 정당 대표를 뽑을 때도 등장했지만 역선택 가능성을 막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오픈을 하게 되면 당원이 아닌 일반인도 참여를 하게 되니까 역선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즉 본선에서 떨어질 사람이지만 예비선거에 들어가시고 그 사람을 갖다가
본선거에 나가게 하는 역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관여하는 보통의 오픈 프라이머리는요, 지금부터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이건 우리가 다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직 후보자를 선출할 때는요, 즉 국회의원 선출할 때는 폐쇄형이다. 즉 당원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당원 이외에 일반 국민에게 주게 되면 역선택 가능성 때문에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입후보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거기에 입후보를 할 때 정당에서 선호하는 사람만 입후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일반인도 입후보가 될 것이냐, 여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토론에서 제가 토론자들에게 이 주제를 제가 맡기고 싶은 것인데, 입후보를 개방용으로 할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우리 중요한 관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입후보도 개방용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겁니다. 입후보를 개방용으로 할 때는 당의 정당의 당원만 후보가 될 수 있느냐, 아니면 당원 자격을 갖지 못한다 하더라도 당원이 될 것을 약속한 경우에는 누구에게도 입후보 자격을 허용하는 의미 정도의 제가 개방령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당원이 아닌데 정당에서 후보자로 입후보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 문제가 오늘의 중요한 논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역구하고 현 비례대표입니다. 지금 현재 비례대표제도는 여러분 알다시피 정당이 후보자를 정하고 후보자의 순서까지도 정당이 다 결정합니다. 하다 보니까 정당 지도부의 파워가 매우 막강합니다. 동시에 여성들을 홀수에 강제 배정하고 있습니다. 13579로 강제 배정하고 있는데, 여성을 무조건 홀수에 강제 배정하고 반이상을 추천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정당한 사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비례대표가 좋을 것이냐? 정당은요, 이 후보자만 추천하는 것입니다. 20명, 30명 추천하고, 그 순서는 정당의 지도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들이 투표를 통해 가지고 득표 결과를 가지고 비례대표의 순서를 정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제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독일에서 바이렌주에서 이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렌주는요, 정당은 후보군만 추천을 합니다. 20명, 30명 추천을 하죠. 후보자의 구체적 순위는 유권자들의 투표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의 지도자들은요, 할 수 있는 권한은 후보군에 누구를 넣을 것이냐, 어디까지 넣을 것이냐는 정당의 권한이지만, 그러나 구체적 순서를 정할 수가 없고, 구체적 순서는 유권자들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주권자로 대접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정치 참여를 상당히 의미 있게 해주는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선택은 당원만이 한다. 두 번째, 이 후보는 당원이 해야 되겠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시민도 이 후보가 가능하도록 하자. 세 번째, 비례대표 순위도는 유권자가 정한다.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저는 자칭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지나간 옛날 얘기를 해석하는 걸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다가올 미래를 먼저 본다는 얘기죠. 선견입니다. 선견. 먼저 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이걸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그래도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한다면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선지자인데, 제가 선지자의 입장에서 보면 다음 1년 후에 2024년 이 총선, 4월 10일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은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제 통일로 가는 사람을 당에서 일방적으로 공천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성향을 가진 국민들도 원치 않는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비극이 우리 앞에 1년 후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성향을 가진 국민들 중에서 지금 지지율이 약 한 30% 중반인데 그 35%의 국민들 중에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찬성하냐 안 하냐, 누가 그걸 찬성하겠습니까? 그럼에도 주한미군 철수를 강요하는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는 강요를 당할 것입니다. 1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정당 후보는 줄 세우기 공천입니다. 자기 세력을 위하여.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누가 찍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마련했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 도저히 지금 시간이 이중 예약이 되어서 참석할 수 없었는데 제가 간청을 해서 고성국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한번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성국입니다. 우리 김학성 교수님 발제는 아주 교과서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는 그 발제 중에 어떤 제도도 절대적으로 올바른 제도는 없다, 이 대목 제가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요. 제도는 제도일 뿐이다. 그 제도를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잘 활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된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오늘 주제긴 하지만 저게 절대적으로 올바르고 선해서 우리가 저걸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 상황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게끔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우리 김 교수님 발제 중에 미국이나 여러 나라 사례를 쭉 설명하셨는데 거기도 보면 다 복합형이에요. 하나의 단일한 룰로 전국을 다 커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주는 코커스, 어떤 주는 오픈 프라이머리 이렇게 다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내년 총선의 공천 문제를 접근할 때도 하나의 원칙, 하나의 컨셉으로 일률적으로 다 적용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계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씀을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교과서는 우리 김학성 교수께서 잘 정리해 주셨으니까 옆에 내려놓고 실장적인 얘기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천을 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 이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너무나 당연한 명제를 가끔 학자들이 깜빡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가 절대적으로 올바르다고 주장을 하면서 모든 걸 다 그쪽으로 밀어붙여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게 정치개혁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이 제도는 원치 않습니다. 공천의 목적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면 전략공천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표적공천도 해야 되고, 필요하면 낙하산도 태워야 되고, 필요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도 도입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현실적인 정치 상황이 호남과 영남이 다르고, 영남에서도 TK와 낙동강 이 벨트를 안고 있는 PK가 다릅니다. 충청남도와 충청북도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의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우리가 득을 볼 수 있을지 모르나 다른 곳에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점은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어떤 룰로, 어느 지역은 어떻게 라고 하는 결정을 누가 할 거냐. 그거 하라고 당 지도부 뽑아놓는 거예요. 당 지도부에게 그 정도 권한을 줘야 끝난 다음에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랜만에 제가 우리 조광훈 대표님도 뵙고 또 여러 우리 이 동지들을 뵈니까 참 반가운데, 지난번에 우리 신혜식 대표는 명함도 못 내밀고 컷오프 당했는데 이봉규 대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는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 나가면 굉장히 선전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스갯소리로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신혜식, 이봉규가 갖고 있는 전국적 지명도 있죠. 그거는 전국적인 선거에서는 잘 먹혀요. 그런데 지역으로 가면 아니 저기 어디 저 경상북도 산골에 신혜식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 대통령 선거와 전국 선거 그리고 어쨌든 지역구로 엮여지는 지역구 선거는 전혀 선거 양상이 달라요. 전국적 지명도 우리 자유파 전사들 이게 전국적으로 지명도가 있어요. 그런데 막상 지역에 들어가서 지역에서 30년 이상 맨날 경조사 쫓아다니면서 동네 옆집에 개똥이 내는 숟가락이 3개요. 이거 하고 있는 사람하고 막상 맞부딪혀서 경쟁해서 이겨봐라. 불가능해요. 더구나 선거 기간을 한 1년이나 주면 몰라. 법적으로 3주만 딱 줍니다. 2주만 딱 줘요. 국회의원. 그러니까 정말 철벽에 부딪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 현실을 우리가 도외시하고 뭘 전략을 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따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국적 지명도 갖고 나가야 돼요. 영남이나 호남이나 충청에서도 저 사람이면 우리 자유파를 대표할 수 있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비례대표예요. 비례대표는 저는 없애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없앨 수 없으니까 그러면 그 비례대표만은 전국적 지명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오픈 프라이머리 통해서 한번 뽑히도록 해보자. 그 저는 이봉규나 신혜식이 정치 진출의 뜻이 있다면 비례대표 출마해라. 그런데 이게 옛날처럼 당대표가 줄 서는 사람들한테 1, 2, 3 주는 식이 아니고 진짜 완전 오픈 프라이머리로 전국적 지명도와 인지도와 활동력을 평가하는 식으로 룰이 만들어진다면 무조건 된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저희는 주장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자유파 전사들이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종북 좌파 세력과 목숨 걸고 투쟁하고 싸웠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지금 국회 진출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줄을 못 서니까. 아니 문재인이라고 싸우느라고 언제 줄 설 기회나 있었어요? 줄을 못 서니까 지역이든 전국이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비례대표를 완전 국민 자유경선으로 하자. 전국적 지명도 있는 사람들, 진짜 우리 자유파에 필요한 인물들을 비례대표를 통해서 뽑자. 이래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우리가 애원하고 구걸하고 협박 안 해도 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산, 투쟁 과정에서 쌓아 올린 이 인지도 가지고서 우리 힘으로 당당하게 비례대표 석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2번째, 이제 지역구로 가면 크게 봐서 영남과 다른 지역이 다른 겁니다. 영남과 수도권이 다른 거예요. 영남에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건 뭘 하건 간에 그 지역에 재선 3선 해갖고서 아성을 쌓아놓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진짜로 옆집 숟가락 몇 개인지 아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들한테 아무리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 투쟁을 하고 신망이 있다고 해서 그냥 갖다 붙인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영남 지역은 전략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역들을 쳐내는 유일한 방법이 전략공천이에요.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가 영남 지역에 잘못 이게 들어가면요. 현역들 그대로 공천주는 결과가 됩니다. 김무성이가 3년 전에 저거 하겠다고 3년 전, 7년 전에 김무성이가 7년 전에 문재인이랑 손잡고 오픈 프라이머리 하려고 했다가 박살난 거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라고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를 영남에 가져가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영남 지역은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권은 어차피 현역이 별로 없어. 121개 선거구 중에 우리 국민의힘 현역이 10명 채 안 돼. 그러니까 여기는 다 비슷비슷해. 그리고 여기에서야말로 맨날 나가면 단골로 떨어지는 선수들이 많아요. 우리 쪽에. 이런 선수들은 안전하게 지는 카드야. 이런 사람들한테는 대대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정말 물갈이를 해도 가능한 지역이에요. 또 그렇게 해야
저 좌파들이 수십 년 아성처럼 지키고 있는 것을 밑에 국민의 힘으로, 국민혁명의 힘으로 돌파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권역별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수도권은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야 된다. 그러나 영남권은 현역 기득권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오픈 프라이머리가 아니라 강력한 전략 공천으로 공천 불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제 마지막 말씀이에요. 현역과 정치 신인들, 이제 우리들 자유파 진영에서 생각하는 저 사람이면 국회 좀 내보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정치 신인들이에요. 현역과 정치 신인들이 싸우는 것은, 그것도 똑같은 룰로 싸우는 것은 현역들한테 100m 경주에서 한 70m 앞에 서서 뛰라는 거랑 똑같아요. 현역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4년 동안 그 지역을 관리하고, 그냥 관리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의정보고회하고 동단위 의정보고회를 하러 다닙니다. 이 현역 의원들은요. 그리고 후원 모임을 하고 각종 산악회를 하는데, 현역이 아닌 사람들은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게임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출발선에 세워놓고 현역과 정치신이 갖다 붙이면 100m 경주에서 70, 80m까지 가 있는 자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완전히 자르거나, 아니면 완전히 자르는 게 불가능하면 현역들에 대해서 핸디캡을 확실하게 줘야 됩니다. 이를테면 당신한테 우리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는 없지만 헌법적 권리니까, 그러나 우리 국민의힘에서 하려고 그러면 우리 룰에 따라라. 현역들한테는 핸디캡 50을 주겠다. 50% 먹고 게임 하려면 해라. 그럼 이게 50이냐 40이냐라고 하는 건 다 전례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3년 전 선거할 때 도의회 의원 현역이 그 도의회 의원직을 사퇴하고 국회의원에 출마할 경우에 핸디캡 40%를 줬어요. 40% 안고서라도 하려면 해라. 그 40% 자기가 핸디캡 안고 가서 경선에서 뛰어서 초선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핸디캡을 안고도 경쟁할 정도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 우리도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정치 시민들한테 가산점이라고 하는 걸 주는데, 그 뭐 여성한테는 40%, 청년한테는 20%, 뭐 무슨 독립유공자 무슨 후손들한테는 뭐 20% 뭐 이런 식으로 주는데, 그게 아니고 현역 의원들한테 핸디캡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얘기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가산점을 주면 자기가 득표한 것의 40%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신인이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10%밖에 못 얻으면 40% 줘봤자 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현역의 핸디캡을 50을 줘야 40 정도 득표하는 자를 20으로 만들고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실질적으로 공정한, 실질적으로 페어한 그런 경쟁으로 뭐 국민 오픈 프라이머리가 뭐건 하려고 그러면 현역에 대한 강력한 핸디캡 적용이 필요하다. 그게 싫으면 민주당 가서 해라. 또는 무소속으로 해라. 무소속으로 해봐라.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세가이전과 관련된 제 토론이 혹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광훈 대표께서 미리 양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죄송스럽게 제가 일찍 일어나야 돼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 박사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과거의 잘못된 공천에 대한 사례를 먼저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또 대책에 대한 이 토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거의 그 김영삼, 김대중, 박정희 대통령이 공천할 때는 그건 다 아시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좀 다르지만은 김영삼, 김대중은 돈 얼마 가져왔어? 물어보고 얼마입니다.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공천을.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그뭐 두고 이명박 대통령 때 공천이 어떻게 학살되었는가? 그 공천이 잘못된 것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 자체가 흔들리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광화문 운동 안 했으면 대한민국 끝났습니다. 북한은 넘어갔습니다. 동의 안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끝난 것입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을 넘기는 것이 문재인의 신앙입니다. 신앙. 근데 그것을 우리가 저지시켜서 이제 겨우 대한민국 생명을 5년 연기시켰을 뿐입니다. 정권이 바뀌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완전히 이긴 것이 아닙니다. 겨우 5년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과거에 잘못된 공천 제도를 그대로 했다가는 그야말로 이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영원히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혜식 대표님에게 이 주제를 한번 부탁드리려고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의 공천의 그 문제점, 그때 뭐 누구누구를 세워서 친박 박근혜 쪽의 공천 다 학살했다 그러는데, 그 언론 하셨으니까 잘 아시죠?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재채기가 나와서 마스크를 썼습니다. 또 혹시 모르니까 또 검사 받았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그래도 일단 그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두 번의 공천을 하면서 한 번은 친박 학살, 또 한 번은 친이계 학살, 이런 그 두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에게 우파 내부에서 불신이 생기면서 말이죠. 당시 특히나 이제 박근혜 때 친이계 학살을 하면서 그때는 저희가 이제 과반 이상을 얻을 수도 있었던 기회였는데, 김무성 대표가 도장을 들고 날랐다. 근데 도장을 들고 날른 건 아니고요. 도장은 당사에 그대로 있었는데, 당시 그 대통령 청와대의 입김이 너무 세다 보니까 좀 회피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친박 학살이라는 이제 미명하에 이제 친박계를 상당히 많이 이제 학살을 했습니다. 그때는 학살이라는 표현이 뭐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배제를 많이 시켰죠. 그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어떤 특정한 계파를 갖다가 콕 찍어갖고 공천을 배제한 경우가 없었는데, 친이계가 그런 공천 배제를 함으로 인해서 친박계가 원한을 가졌고, 그게 이제 친박계에 의해서 친이계 학살이 이루어졌죠. 근데 그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그 이전에 대통령의 공천 개입보다 훨씬 셌어요. 비례대표와 관련해서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그 당시 비례대표의 시민단체의 몫으로 신보라를 넣느니 마느니 하면서 또 갈등이 있었고, 또 친이계의 인사들을 특히나 부산에서 활동하면서 나름 인지도를 가졌던 그 의원들을 공천 배제하면서 거기에 이제 초선 의원들을 공천을 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당시에 하태경이었어요. 혜택을 많이 받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기준이 없이 공천을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고 결론적으로 크게 대승할 수 있었던 선거를 상당히 어렵게 끌고 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도 좀 기억이 좀 나실 수도 있겠지만 김무성 대표가 도장을 들고 도장은 당사에 있었는데 결재를 안 한 것뿐이죠. 그리고 그거를 그런 부분들을 잘 수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지 않고 그걸 광고를 찍었어요. 도장을 들고 나르샤라는 광고를 찍고 좀 지지자들 좀 우습게 알고 희화화시키면서 그 당시에 공천에서 그 당시 그 선거에서 참패하게 된 결과가 좀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는 그런 당이라든가 또 대통령의 의중이라든가 이런 포함된 공천은 물론 권력가와 기득권이 일정 부분 유지라는 건 사실일 텐데 그래도 이제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 시절에도 사실 비례대표 선거 굉장히 잘 됐었거든요. 근데 황교안 대표가 와갖고 다 뒤집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역구 선거 같은 경우는 김용호의 거의 난장판 공천, 막천으로 인해서 많은 불만이 있었는데 비례대표는 그런대로 나름 기준을 세워서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황교안 대표가 다 뒤집어버린 결과 뒤집으면서 그때도 공천 잘못됐다고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선거에서 역대 가장 아주 저조한 보수 정당으로서 가장 저조한 득표를 얻어내는 그런 참혹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천을 가지고 대통령이라든가 당 대표가 좌지우지하면 지지자들이 실망하고 또 그것이 이제 투표에 직관적으로 연결이 된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목사님께서도 이제 앞을 내다보시는 차원에서 선지자적인 차원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미국 선거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는 대통령 후보에 의해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고 의회 선거는 일부 지역에서만 합니다.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문제는 많이 지적이 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그런데 이 1900년대 한 1970년대 정도부터 조금씩 시작하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선거 제도에 이제 반영을 시켰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부작용이 있지만 적어도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고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보다도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다는 거죠. 대한민국 같이 이렇게 사실 기업은 인류, 정치는 삼류인 이런 사회상에서는 적어도 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물들을 제대로 뽑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능한 권력 집단에게 공천을 맡기느니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자. 이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개방형이 될 거냐, 폐쇄형이 될 거냐, 이거는 이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과거에 이제 김무성 대표도 그랬고 또 그 이전부터 뭐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상향식 공천을 하려면은 당원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당원들이 30만 병 정도뿐이 20만에서 30만 병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상향식 공천, 즉 오픈 프라이머리 형태를 취하면서 공천을 하면은
지역에 있는 토 세력에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인원이 별로 안 되니까 나는 그냥 전화번호 한 1000개만 가지면은 그냥 그 사람들 다 연락해갖고 돈 써서 자기가 유리한 선거판을 만들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저희가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당원이 100만으로 늘었어요. 100만으로 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지역 토 세력들이 1000명 단위로 해갖고 엮어갖고 자기네들이 공천에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만 명이 되거든요. 그 지역의 당원들이 수만 명을 관리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 자유마을 포함해가지고 또 일반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올해 말까지 목사님 목표가 500만입니다. 네. 저는 500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유마을이 지금 1000만 이상의 회원을 이제 목표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상향시 공천을 하더라도 아까 구성욱 박사님은 그 경상도 지역에서 옆집에 숟가락까지 다 아는데 그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500만 명 정도 되면 옆집 숟가락이 아니라 그 정도 되면 옆집 통장까지 알아야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다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당원들이 많아지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지역 민심을 그대로 반영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당원 가입하라는 이유가 그 이유고, 그걸 통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인물을 뽑아야 된다. 지금 경상도 지역에 가면은 당원들한테 물어보면 다 바꿔야 된다고 합니다. 예, 다 바꿔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옆집 숟가락 알아서 당선되는 거는 1000명 있을 때는 가능해요. 숟가락 하나씩 더 주면은 금방 됐는데, 이게 단위가 몇만 명 단위가 넘어가면은 이 고무신 돌려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는 결국에는 당원들의 의중이, 국민들의 의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도 1900년도만 하더라도 조금씩 도입됐던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점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 본격적으로 하는 이유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것이 문제점을 덮을 만큼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때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폐쇄형이 됐든 개방형이 됐든 뭐 지금 역선택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폐쇄형으로 가면 됩니다. 당원들 위주로. 당원들 위주에서도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이 사람들 위주로 먼저 시작하고 이게 효과가 더 있으면 그 다음에 뭐 오픈으로 더 갈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 방향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또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상향식을 하든지 아니면 기존대로 지금 뭐 당에서 뭐 전략공천을 하든지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들. 전략공천에도 맨날 그놈이에요. 두고 보세요. 당에서 공천개혁하겠습니다 하고 내년에 TK, PK 까보면요, 그놈입니다. 바뀌는 게 없어요. 왜냐? 자기네들끼리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약점 너무 잘 알아. 네. 옆집에 숟가락을 아는데 바로 옆에 있는 국회의원 김기현 당대표의 통장 계좌번호에다가 얼마 들어있는 건지 다 아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친한 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질문한 부분이 하나 뭐냐면은, 결국은 이 당대표도 당대표지만 대통령실에서 공천 개입하는 순간 엄청난 후폭풍이 생기면서 당이 분열되고 당과 지지자가 분열될 겁니다. 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좋아하지만 공천 개입은 안 된다 이거죠. 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국민에게 맡길 수뿐이 없는 거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나간다는 방향 제시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명단을 깔아서 내리는 순간 내년 총선은 또 뒤도 돌아볼 필요 없이
폭망한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앞을 내다보는 차원에서 결국 상향식 공천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공천 해가지고 총선 200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200석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립니다. 200석을 하기 위해서 그 나물에 그 밥은 안 됩니다. 바꿔야 돼요, 확실히. 그 지역에서 뜨겁게 올라와야 되고, 정말 지역에서 뽑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토론회가 시발점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좀 변화해야 됩니다. 결국 200석이 되면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거예요. 괜히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천에 관심 갖고 찝쩍거리는 순간 윤석열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한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불완전하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최선이다. 당원들에게 공천권을 주는 게 최선인 거죠. 당대표가 아니라. 그 방향에서 목사님께서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분들, 우리 자유마을 회원님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 방향으로 다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봉규 박사님께서 먼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학살 또 그 점에 대해서 거기에 대표 선수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공천 학살 때는 이방호 그분이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할 때는 그 이한구 내에서 심지어 현역 당 대표요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그 선대 본부장은 김무성을 나가라 그래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붙을 리가 있나요? 그걸 포함하여 이제 그 대책에 대해서 박수 한번 맞아야 돼요. 발표하라고 그러는 목사님이 다 얘기를 핵심 다 얘기하시는데 근데 우리 헌법학자께서 김학성 교수님 역시 헌법학자처럼 교과서적으로 말씀하셨다고 고성국 박사도 얘기했고요. 고성국 박사는 또 정치학 박사로 실전에 특히 한국 정치를 했으니까 실전에 아마 그 얘기를 한 건데 실전인데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이기는 실전이냐?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들 이기는 실전이냐? 아니면 국민을 위한 실전이냐? 그 실전이 또 다른 건데요. 거기서 조금 저하고는 이견이 있는데 방법은 굉장히 옳았습니다. 그거는 최고위원으로 들어가거나 당대표일 때는 자, 영남은 이렇게 하고 수도권은 이렇게 하고 비례대표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주장하면 이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 모여서 그런 주장한다고 씨알이나 맥힐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맞아요. 택도 없어. 공허한 얘기예요. 그건 김재원 최고위원이 수석 최고위원입니다. 수석 최고위원이 미국 가서 뭐 정강훈 목사가 우파 통합했다, 장악했다 얘기했잖아요. 그거 틀린 말입니까? 맞습니다. 아니 맞는 말 했는데도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지저대니까 앞으로는 전자도 꺼내지 않겠대요. 막 그래서 너 전자 안 꺼내나 내가 한번 본다. 전자도 안 꺼내겠대. 아니 이런데 우리가 여기서 무슨 영남은 어떻게 하고 뭐 호남 어떻게 하고 수도권 어떻게 하고 비례대표는 어떻게 하자고 해봐야 그거 우리들끼리 공연을 하는 거고. 신혜식 대표는 이제 뉴미디어의 원로입니다. 나이는 저보다 이제 좀 아래지만 뉴미디어에 관한 우리나라 1세대예요. 여러분 뉴미디어 아시죠? 레거시 미디어가 이제 뭐 조중동을 비롯한 기존의 이제 그 언론인데 뉴미디어가 일어난 게 한 15년 되냐? 15년 정도 전에 이제 뭐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이제 뉴미디어, 이제 유튜브 생기기 한참 전이죠. 그래서 뉴미디어에서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으로 참 애국 투사를 많이 언론 현장에서 언론인답게 또 TV조선에서 방송도 많이 했고요. 근데 지금은 뭐 신한수로 방송하고 있고, 그러니까 현장 경험, 그 언론 취재 경험으로 저 얘기를 잘 해줬고요. 네, 저는 이제도 뭐 정말 무사라고 할까요? 칼잡이로.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모였느냐? 그죠? 오늘 왜 모였어요? 그냥 관철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뭐 저 차비 들이고 시간 들이고, 저도 위험이 걸려서 배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저도 약속이 있다고 고성국처럼 미리 갈 거야. 아니, 우리가 왜 절실하기 때문에 모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건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신호를 줘야 돼요, 신호를. 지난번에 여러 가지 우리가 광화문 세력이, 애국 시민들이 신호를 줘서 관철한 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 책임당원 100%로 하자고 해서 우리가 관철시켰잖아요. 당대표 선거 이번에 전당대회요. 그 전에 애들 뭐 여론조사하고 뭐 이러고 난리 쳐가지고 그거 우리가 없앴잖아요. 그거 우리 힘입니다. 우리가 광화문에서 지져내고, 그 다음에 공청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유튜브로 여러분들 지금 유튜브 지금 연합회에서 다 나오셨는데 유튜브로 우리가 주장하고 이러니까 뜨거워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당원 가입 캠페인을 했어요. 그래서 당원 가입하자. 우리가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싸워야 되겠다. 그렇다고 신당 창당하자니 보수우파가 또 찢어지면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당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최근 몇 달 사이, 그러니까 한 5, 6개월 사이에 전당대회를 앞두고 들어가서 당원 가입한 게 몇십만 명이에요. 이준석이 당대표일 때 28만 명 있는데 당원이 전당대회 할 때 80몇만 명이에요. 얼마나 늘어났어요? 50만 명. 그 50만 명의 상당 부분은 제가 판단할 때는 아스팔트 우파가 거기 절대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제가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냐면 국힘당에 중앙당에 누구 이름 되면 제가 이름 되면 여기 방송에 하도 나가니까 또 김재원처럼 또 그 이름자도 못 꺼낸다고 그러나 그 사람한테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당신 그 통계 있느냐? 그러니까 당원 가입할 때 추천인 쓰는 게 있습니다. 추천인. 근데 여러분들 안 쓴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추천인을 굳이 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추천인 쓴 사람 중에서 솔직히 얘기해봐라. 전광훈 목사 쓴 사람, 신혜식 쓴 사람, 이봉주 쓴 사람 어느 정도 되느냐? 무지하게 많대요. 무지하게. 실토를 하더라니까요. 그 사람은 아스팔트에 나와본 적도 없는 당에 아주 요직에 있는 사람이, 이름만 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사람이, 그 사람이? 그래놓고는 방송이나 지네들 회의할 때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는 놈들이에요. 그놈들이. 그러고서는 이득은 알맹이는 다 찾아먹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제 이긴 거 아닙니까? 결정적으로 0.7%로.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몰아낸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준석 해거리도.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공청회를 왜 여냐 이거죠. 제가 뭐 오픈 프라이머리에 장단점이 있는 거 여러분들 여러 패널들이 얘기하셔서 다 아는데, 미국에서도 장단점 때문에 지금까지도 논란이에요. 그러나 제도는 악법도 법이라고 따르는 게 또 선진국이에요. 소크라테스도 그런 얘기했지만 완벽한 법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따르는 그건 미국이고, 자, 우리는 이 시점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주당을 우리가 갈아엎을 수 없으니까 국민의힘에는 우리 아스팔트에 시민들이 책임당원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엄청난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 구성으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윤석열을 뭐 예를 들어서 누구게 이거 다 따지면요 아스팔트 우리 광화문 세력이 분포도로 제일 많을걸요. 그러면 제일 많은 분포도를 갖고 있는데 우린 맨날 왜 뒷전이야? 아니 그리고 신혜식이 들어가면은 저 골치 아플 것 같으니까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고 비리 저질렀냐? 서류 심사에 왜 떨어졌어? 정가 6범이야? 아니 이재명은 정가 4범인데 대표하는데 정가 몇 범이냐? 제가 정과가 이거 들어오는 마이크가 눌러. 아니 그냥 얘기해 내가 얘기해 줄게. 집시법 위반 등등. 그건 순장이지. 그게 순장 말고 7범대. 검사 사칭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안 했지 그럼 됐어. 아니 이런데 서류 심사에 떨어뜨리잖아요. 저놈들은 벨질환을 다 하는 요즘에 별게 다 나오는데 당 대표를 방탄하려고 온 당과 지지자들이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얍삽한 당입니다. 그 얍삽한 당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 안 돼. 1년 남았는데 지금서부터요 오픈 프라이머로 미는데 제가 제안하는 건 이겁니다. 오픈 프라이에 김학성 교수도 얘기했지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코커스 빼고 코커스는 이제 전당대회니까 폐쇄형이 있고 이제 오픈형이 있잖아요. 오픈형은 한국에서는요 사기당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선택에 귀신들이 저쪽 민주당 애들도 귀신들이지만요 이 안에도요 국힘당 안에도요 아이고 이준석이 이 똘마니들 이 유승민이 똘마니들이요 아이고 말도 못해요. 이거 역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선택을 배제하려면은 당원 투표로.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는요 아무나 투표하는 겁니다. 예비 선거에서 이제 공천할 때 아무나 하면 역선택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높아다. 미국도 역선택 때문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거기에 10배는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약간 위험하니까 오픈형 프라이머리보다는 폐쇄형 프라이머리. 다시 말해서 당원들만의 참가하는 예비선거. 당원들만이 공천을 할 수 있는 예비선거. 그런데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가 책임당원으로 완전히 밀어붙여서 성공했잖아요. 요것도요 예를 들어서 오픈 프라이머리 예를 들어서 뭐 4월 이게 그냥 가상입니다. 뭐 4월 1일이라고 잡읍시다. 아니 3월 1일이라고 잡읍시다. 3월 1일이라고 잡았는데 2월 25일 날 당원 가입해. 2월 26일 날 가입하고 바로 가입하고 그 다음날 2, 3일 뒤에 투표하려고. 요것도 수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다. 그래서 책임당원을 주장한 거예요 우리가. 3달 전에는 최소한 당비 1,000원이라도 내는 거는 그것까지도 역선택을 하는 놈들은 성의를 봐서 그래. 아예 그래 안 해. 3달 전에 하는 건 그 성의는 인정한다. 그것까지는 어떻게 봉쇄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책임당원으로만 오픈 프라이머리 다시 말해서 클로즈드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폐쇄형 프라이머리로 가서 기술적으로 역선택을 보완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주장을 지금부터 세게 해고 나가야 지난번에 책임당원만으로 하는 전당대회를 우리가 관철시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우리가 관철시켜야 됩니다. 안 되면요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우리가 보여줬던 추우나 뭐 더우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불어나. 우리가 여태까지 고생한 거예요. 다 도로함이 타불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맞아. 다 민주당은 다 저 시뻘건 놈들로 다 공천해서 걔들이 장악할 거고 국힘당 놈들은 다 그런 놈들 또 비겁한 놈들이 다 장악할 겁니다. 이번에 다 부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공청회가 지금서부터 시작돼서요 화를 타올라서 저들한테 압박을 줘야 됩니다.
야, 오픈 프라이머리 안 했다가는 우리 책임 당원들 다 떠나겠다. 여러분들이 책임 당원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책임 당원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다. 눈동자가 좀 이상하다. 있겠지요 뭐. 있겠죠. 근데 이런 분들도 여기 있겠죠. 얘기하시네. 이런 분들도 책임 당원이 될 거예요. 더. 왜냐하면 내가 그러면 우리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가 투표하겠다. 그럼 책임 당원 더 가입된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중요합니다. 싸웁시다. 싸웁시다. 관철합시다. 세금 당원을 가입해. 자, 이제 이충문 박사님 순서인데 이충문 박사님은 이제 황교안 대표의 공천 실수. 황교안 대표는 처음에 그 당 대표할 때에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그래서 당 그 공천위원장을 여론조사를 해서 제일 앞장서는 사람에게 공천위원장을 시키겠다. 공개적으로 그렇게 기자들한테 말을 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했더니 누가 1등 했냐면 김문수가 1등을 했어요. 그럼 김문수를 공천위원장으로 임명했으면 이번에 백석 같은 이런 사고가 안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1등으로 당선됐는데 이걸 김용호로 바꾸려고 공작을 하다가 결국은 김용호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황교안 공천이 역대 이후로 가장 참혹한 일이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휴전선까지 끌고 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박사님은 미국에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 오픈 프라이머에 대해서 말씀을 네. 앞에서 그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합하는 뭐 그런 셈이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 씨는 처음에 약속이 틀린 것이죠.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 여기서 우리가 이 개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프라이머리라는 것은 후보를 국민들이 뽑겠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의원을 뽑겠다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나갈 사람을 우리가 뽑게 해달라. 왜 당대표하고 대통령이 하냐? 그거 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후보를 이제 결선해 내보내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먼저 한다는 의미에서 프라이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말로는 예비라고 번역됐는데 우리가 후보는 우리가 뽑겠다. 선거를 두 번 하는 거예요. 후보 뽑고 나중에 본선에서 한번 뽑고. 근데 황교안 그 사람은 우리 그래도 제도는 다르더라도 제도는 비록 다를지만은 그래도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골라줄 수 있는 사람을 공천위원장으로 하겠다. 그래서 공천위원장을 뽑는 것은 간접 프라이머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여론에 의해서 김문수 전 지사죠. 그분이 이제 여당 국민의힘당 그 후보를 뽑을 수 있는 공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데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버린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에러가 나가지고 김용호 의원이 그리고 또 황교안 그 두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 내보낸 결과 아주 참패하고 말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오픈이라는 말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픈에 신경을 쓸 필요는 없고 미국의 제도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우리가 제가 몇 가지 써온 거가 있는데 11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11페이지. 당원이라는 개념이 나라들마다 다릅니다. 미국은 좀 당원이라는 개념이 아주 넓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당원은 당에 가입한 사람입니다. 공식적인 입당 절차를 거쳐서 가입을 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당비를 내고 그리고 당원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면 물론 정당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당원이라고 한다. 한국도 유럽하고 같습니다. 입당원서를 제출하고 공식적으로 당비를 내고 그래야지 이제 당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당원을 책임당원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냥 흔히 쓰는 말로 진성당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원이다 공화당원이다 하는데 가입을 안 해요. 당에
당에 가입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공화당원이 되고 민주당원이 되느냐? 미국은 선거제도가 우리랑 달라가지고 우리는 주민증만 갖고 하면 그날 선거할 수 있잖아요. 표시만 들고 하면 되는데 미국은 내가 이번 선거 하겠다고 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사전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제 13페이지 한번 보여주세요. 13페이지. 저게 말이죠. 저거는 켄터키주의 선거 등록입니다. 선거 등록 용지인데 거기 보면은 자기가 어느 정당에 소속하느냐, 어느 정당을 찍을 거냐를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아예 등록을 할 때. 그래가지고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있고, 그리고 그 외의 정당, 제3의 정당이 있고, 그리고 나는 아무도 아니다. 나는 찍을 정당이 없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는 켄터키주에는 찍을 정당이 없다는 따로 안 돼 있는데 펜실베니아 주 겁니다. 요거는 여기도 보면 그 빨간 표시인데 보면은 나는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제3당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영어로는 독립이라고 그럽니다. 무당파, 인디펜던트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민주당에 찍은 사람은 민주당원이고 공화당이라고 해서 공화당원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미국 예를 들겠습니다. 뭐 텍사스에 있는 어떤 한 도시에서 거기가 이제 예비 선거를 할 때 뭐 공화당으로 나올 사람, 민주당으로 나올 사람이 쭉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오픈이라는 것은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투표하는 날이 다릅니다. 오늘이 공화당 선거하는 날인데 여기다가 민주당 찍겠다는 사람도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거가 그게 오픈 프라이머리예요. 그리고 폐쇄된 프라이머리, 클로즈드라고 해가지고서는 여기서 공화당에 표시한 사람은 공화당 투표 후보에게만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하는 날은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를 도입했는데 네가 가서 역선택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니까 내가 공화당인데 민주당 선거하는 날 가서 찍는 거예요. 그 대신에 한 분밖에 못해. 그러니까 내가 공화당이면서 민주당 선거한 사람은 민주당 하는 날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당원은 내가 다음 선거 등록하면서 다음번 선거에서 나는 공화당을 찍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화당을 찍겠다는 사람이 가서 민주당 선거에도 가는 거. 그런데 민주당원은 민주당만 가고 공화당원은 공화당만 가는 거를 이제 폐쇄된 프라이머리라고 합니다. 지금 아까 우리 이봉규 박사가 택도 없는 소리라고 이제 우리가 하는 거 안 들어줄 건데 아마도 우리가 원하는 이 방식을 저 사람들은 민주당은 안 들어줄 겁니다. 왜 민주당은 북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이제 내보내야 되니까 안 들어줄 건데 우리가 지금 아까 고성국 박사는 지방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은 백날 뽑아도 200석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200석은 자유의 투사가 200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이라도 뽑을 때 기존의 귀족들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나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 사람. 근데 그것은 기존의 제도로는 그런 사람은 아예 출마도 못하니까 이런 사람만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프라이머리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자유주의자들, 자유의 투사들은 그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해야 되고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역선택이 많으니까 이것을 폐쇄된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당 후보라도 이제 자유의 투사들로 나가게 하는 그런 것을 이제 강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처럼 되려면 이거는 양쪽이 다 해야 되고 여기서도 이제 이 장점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픈으로 하게 되면은 강성 우파가 못 나옵니다. 또 강성 좌파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어리벌벌한 사람들이 당선이 되는데 클로즈드 하게 되면은 폐쇄가 되거나 민주당은 진짜 민주당 같은 사람이 나갈 수가 있고 공화당은 진짜 공화당 사람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번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걸 안 받아들일 겁니다. 분명히 국민의힘당이라도 당원들이 국민의힘당에 가입한 당원들이 후보를 각 마을에서 우리는 이 후보를 원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던 사람은 보니까 나가서 뭘 싸웠느냐 말이지 국회의원 노릇만 했지
뭐 무슨 하나도 못하잖아요. 제대로 싸움을 못하는데 우리는 이 전부 다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것이 더 민주적인 겁니다. 왜 우리 마을의 국회의원을 위에 있는 사람이 찍어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선거는 할 수 없이 찍는 겁니다. 야당이 될까봐 할 수 없이 가서 찍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뽑아놓으면은 할 수 없이 찍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가서 찍는. 그래서 이게 더 민주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우리가 이런 제도를 받아들이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급한 대로 우리 그 보수주의자, 애국주의자들만이라도 정말 제대로 온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여당의 그 국회의원 후보는 클로즈드 프라이머리 뭐 거기에서 조금 이제 미국에서 섞어서 하는 거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러니까 당원이 아니더라도 이게 우리나라는 왜 곤란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어느 소속이 아니다라고 한 사람은 와서 하게 하는 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하고 아무도 아니라는 사람들은 하게 하는 거고 이제 중간 제도죠. 근데 우리는 지금 중간 제도 하기도 좀 나쁜데 그래서 그 폐쇄된 프라이머리를 지금 현재 국민의힘당이라도 도입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후보들을 내보내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다음번에 나가서 200석을 하더라도 그 괜찮은 퀄리티가 있는 200이라 해야 되지. 지금 200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같은 사람 100명 더 있어봤잖아.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성국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부울경, 경북대구, 영남은 이것은 지명직 공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영남 쪽으로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현역 국회의원 저 사람 다시 못 나오게 해달라고. 이게 절대적인 다수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우리는 이 제도를 도입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 프로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몇 사람 말씀을 듣고 하려고 그러는데 네, 좀만 더 추가를 조금만 하면 말씀하시네. 아까 목사님이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 좀 추가를 좀 하려고 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공천을 했을 때 이 공천 심사위원장이 이항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당대표가 김무성이었어요. 이 둘의 충돌은 왜 일어났었냐면은 김무성 대표는 상향식 공천, 지금 말하는 지금 여기 토론회 하나는 오픈 프라이머리입니다. 그리고 이항구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전략 공천을 주장을 했어요. 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바로 TK, PK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교체하고 싶은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 의중에 있었고 김무성 대표는 이거를 다 교체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럼 토 세력에게 유리한 방식이 뭐냐? 기존의 국회의원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친이를 학살시키기 위해서 친이를 내보내려면 전략 공천을 해서 내보내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 김무성 대표는 당권을 유지하려면 내가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기존의 그 국회의원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공천 방식을 진행하자 이런 게 충돌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도저도 아니고 도장 들고 튀면서 더 망쳐버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친이를 학살하고 자신의 편을 듣고 싶어 했고 그리고 김무성 대표는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유리한 방식을 통해서 자신이 당대표로서의 입지를 강화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따지고 보면 그게 이제 상향식 공천이 오픈 프라이머리인데 그 당시에는 왜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그걸 원했냐면은 말씀한 대로 당원이 20만 명뿐이 안 되니까 지역에 있는 토 세력 국회의원들은 한 1000여 명 정도만 핸들링하면 쉬운 그 사람들만 내가 딱 당원만 쥐고 있으면 계속 공천을 그러니까 공천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지금은 당원이 늘어났습니다. 100만 명. 그때보다 적어도 3-4배. 이제 내년 말이 되면은
아마 200만에서 목사님 목표는 500만인데 500만이 되면 그런 상향식 과거에 생각했던 상향식 공천 지역 토의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한 공천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TK, PK는 또 아니 전국적으로 말이죠. 국민의힘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다 불만족스럽게 생각합니다. 교체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의 방식 대통령실에서 개입한다거나 당대표가 뭐 전략공천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절대 교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의힘에 100여 명의 국회의원들 마음에 듭니까? 한 명도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내년에는 300석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부터 교체해야 되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에 100명을 교체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의 공천 방식을 유지하면 내년에도 또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무조건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원하는 국회의원들이 나오면 200석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폭망한다. 예. 예, 제가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결국은 이제 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천 학살, 또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학살 때문에 대한민국이 죽었다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뭐 싸우든 말든지. 특별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신이 행사한 공천 학살 때문에 자신이 깜빵을 갔다니까요. 이명박 대통령도 본인이 결국 감옥을 갔다고요. 보시면 그때 이제 이항구를 내려보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학살을 했습니다. 하니까 당 대표인 김무성부터 나가라. 그 다음에 원내 총무인 유승민도 나가라. 장제원, 인천에는 윤상현 해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니까 우리나라 국민성은요, 이 정적인 민족이라서 쫓겨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다 당선이 되어버렸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쫓아낸 사람들이 맞습니다. 무소속으로 당선이 다 됐으면 그 다음 날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우리는 당에 다시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5명이.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안 된다 그랬어요. 못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한 겁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일이 좀 아쉬운 것은 뭐냐? 정말 정치적인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었으면 속으로는 저 새끼들 죽이고 싶지만은 그 다음날 다시 받아들였으면 그러면 124대 129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내쫓아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을 빼니까 한석 졌어요. 한석. 123대 124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민주당이 124고 박근혜 당이 123석이 한석 졌습니다. 그러면 쫓아내서 다시 불러들였으면 박근혜 당이 129가 돼버려요. 더불어민주당은 124석이 돼버려요. 이렇게 돼버리면 국회의장이 누가 되느냐? 다 받아들였으면 서청원이가 돼요. 서청원이가 이게 친박이고 이게 박근혜 사람이니까 그 부선의원. 그러면 서청원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탄핵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지도자들이 실수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저도 그 피해 때문에 깜빵을 3번 가게 된 겁니다. 저도 제가 깜빵 3번 간 건 괜찮은데 대한민국이 죽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강화문이 일어나가지고 이 문재인과 더불어 싸우는 바람에 겨우 정권 교체가 됐고 24만 표 차이가 됐습니다. 그것도 이 심상정 표를 합치면 졌어요 우리가. 심상정이 그때 안 나와서 큰일 날 뻔했어요. 심상정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반드시 올 연말까지 이 국민의힘 정당의 당원을 500만 이상으로 저는 확보합니다. 오. 이거는 제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장경동, 장학일 목사, 우리 목숨 걸었습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해체돼서 북한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아까는 발제자로서 말씀하셨고 이제 김학성 교수님이 패널로서 말씀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폐쇄형 프라이머리를 다 지지하고 계시죠. 제가 발표하면서 패널들에게 숙제를 드렸는데 그 답이 안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면 이 후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게 여기 언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가면 지난번에 우리가 당대표 뽑을 때 김기현, 안철수 몇 이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았는데 후보가 제한돼 있어요. 김기현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우나 싫으나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국회의원을 상향식 공천을 할 때 당원 중심으로 뽑는 것은 이미 공간대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만일에 국힘에서 이 후보자를 자기 입맛에 맞는 3명만 내놓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후보를 누가 할 것이냐, 그 문호를 열거나 그걸 갖다가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요, 당원들이 표를 던지는데 후보는 정당에서 근데 어디는 1번, 2번, 3번만 제시하면 우리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가 아까 오픈시켜 놨었는데 하여튼 그건 앞으로 숙제로도 우리가 하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민의힘에서도 이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받아들이게 하는 방법은 말씀하신 500만 당원이 가입해서 우리의 의사가 이렇다. 이럴 때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우리가 꺾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의 숙제는 뭔가면 당원들만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맞지만 이 후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까지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요. 실제로 우리의 그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지 못하는 것이다. 숙제로 남습니다. 네. 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문제는요 해결할 수 있으라고 만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고 특별히 지금처럼 선거를 하게 되면 양당이 똑같습니다. 아니 전라도 사람이라고요. 대한민국 종전협정, 평화협정 저는 제 친구의 목살 친구의 90%가 전라도입니다. 내 친구들이. 내 개인적으로 물어보면 그래요. 그러면 또 다음 선거할 때 종전협정, 평화협정,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하는 후보한테 찍을래 그러니까 절대 안 찍는다는 거야. 아니 나라 망하는데 그걸 왜 찍냐는 거지. 호남이 그렇다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딱 공천해가지고 내려보내버리면 원치 않는 후보한테 할 수 없이 투표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경상도 보십시오. 이 경상도의 그 부울경, 경북, 대구가 67석입니다. 예, 97석인데 부산하고 그 경남 2개만 합쳐도 전라남북도 다 합한 것보다가 더 많아요 숫자가. 그런데 왜 이 경상도 이 영남 쪽의 국회의원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문제인가? 이 사람들은요 공천 이꼴 당선이야. 공천 딱 하면 바로 당선이에요. 선거할 필요도 없어. 당선이니까 이 사람들은 중앙무대에 와서 국회에 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국회의원을 공짜로 주셨으니까. 좌파 애들하고 싸움하는 거 봤어요? 경상도 국회의원들이 좌파 애들하고 싸움하는 거 봤냐고. 못 이겨요. 못 이겨. 공부도 안 하고 심지어 소리도 안 하고 못 질러. 그리고 좌파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래.
경상도 국회의원들이 좌파 애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뭐 이준석이 꼭 그런 사람은 아닌지도 몰라도 이게 비극입니다. 비극. 옷에 흙탕물 하나 안 튀기고 싸움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저 경상도 국회의원들은 90% 다 바꾸고 있어요. 맞습니다. 안 바꾸면요 200석 할아버지를 해도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과연 우리가 바꿀 수 있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5년 동안 가뭄 운동하고 길거리에서 파라솔에서 서명한 사람들이 얼마인지 압니까? 1,800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표가 1,640만 표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서명받은 사람도 윤석열 선거에 다 안 나온 거야. 200만 원 덜 나온 거라고. 이만큼 우리가 서명을 받은 기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발언 기회를 와이러스 마이크 있으면 갖다 드리고. 자, 질문하실 분 손을 드시고 시간 외에 여러분은 안 되겠지만 몇 분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마이크 좀. 될 수 있으면 자신이 누군지 좀 밝혀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흑석동에 사는 이동호라고 합니다. 요새 그 방송에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황교안 그 총리한테 50억을 줬다는데 저는 그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방송을 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자로 직권으로 오늘 질문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그건 내가 잠깐 말할게요. 이건 사실 주제와 다른 질문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려도 좋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질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가 그 사실을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황교안 대표가 당 대표 있을 때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현역 최고위원으로 거기 참여했던 사람이 저한테 제보를 한 거예요. 제보한 대로 제가 말한 것입니다. 제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 목사로서 그 사람의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님은 뭐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떠나서 그보다 더 큰 범죄 행위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를 김영으로 바꾼 범죄 행위가 더 큰 범죄 행위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황교안 대표님은 사법부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조금 추가하면은 그 제가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지난 공천에서 황교안 대표 비례대표 부분입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정한 것 같아요. 물론 뭐 그거 객관적이라는 게 여러분들 마음에는 뭐 한 70%라고 치면, 두 번째 그 공천 순번을 정할 때는 첫 번째 번호에도 없던 사람 2사람 정도가 올라갔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 순번을 정할 때 뭐 한 40번에서 30번대까지 정한다고 치면 그쵸, 한 40번대 정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안에 든 사람들이 신청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래도 기존에 그 자격이 있으니까 40번대 안으로 자른 거거든요. 근데 그 이외에 있는 사람이 순번대로 올라갔다면은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그 심사 자격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이제 안건을 이제 올리는 분들이 그 자격이 있는 분이 저한테 제보가 왔고 조만간 만날 겁니다. 제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또 비밀이 새나갈까봐 그러는데 그분 얘기인즉슨 이거는 돈이 아니면 이렇게 공천할 수 없다. 이거는 금전적 개입이 되지 않는 한 이런 공천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게 판단이고,
심지어는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모 의원은 나는 돈으로 공천받았다. 내가 쓴 돈이 얼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횡행한 루머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만간 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거니까 여러분들이 뭐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친이 때는 친박이 친박연대를 만들어서 선거를 개판을 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또 이번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친이를 학살해서 친이계가 무소속으로 나와갖고 또 선거가 개판됐죠. 이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선거 정말 잘 치러야 됩니다. 공천을 잘못하면 분열이 되는 겁니다. 다음 분을 받기 전에 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님은요, 총리까지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당 대표도 하셨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당 대표 선거에 나오셔서 하는 그 행동을 보니까 비겁하더라. 정말로 그 김기현 대표를 뭐 땅 투기로 고발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분이 정말로 저 총리까지 한 사람인가? 그렇게 내가 저지. 대한민국의 이 우파 이 판을 완전히 망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제가 그 제보한 그대로, 제보받은 그대로 제가 공개를 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도 뭐 그 진행이 될 것이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 자, 잠깐만. 질문하시는데 오늘 공청회 관련이 없는 내용 좀 상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정광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 여기에 참석은 안 했지만 좌파 언론들이 앞뒤 떼고 신문 기사화하는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청회 본질이 흐려질까봐 제가 공청회와 관련된 질문만 좀 하시라고. 예, 다음 이거 마이크. 전 용산에서 태어나서 지금도 용산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부모님 모시고 용산에서 살 생각입니다. 자유마을 얘기를 들었는데요. 종로 갈대식 구경했고 얼마 전에 중구 신당동에 그 어느 교회에서 갈대식 하는 걸 봤습니다. 정광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자유마을에 대한 그 개념과 또 신혜식 대표님이나 아까 옆에 계신 분, 그 모자 쓰신 분 성함 기억이 안 나는데 이봉규. 자리가 비어서 이봉규 그분들 다 나름 자기 위치에서 굉장히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 두 분의 어떤 견해는 어떤지. 이 오픈 프라이머리하고 관련해서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뭐 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자유마을 이 운동을 하는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지난 대선을 통해 보니까 그 이재명을 찍은 사람이 1614만 표입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이 약 1640만 표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을 찍은 국민의 절반입니다. 거의 절반, 24만 표 차인데 이들은 선거를 사실은 사기당한 거예요. 왜 사기당했느냐? 그 후에 이재명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찍었느냐? 뭐냐? 평화협정, 종전협정,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은 이것이 제2의 신앙이다. 신앙. 이념을 선을 넘어서 그런 사람인 걸 알고 찍었냐고 우리 이충근 박사님이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했더니 박사님 직접 말씀하시죠. 제가 직접 여론조사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 후보를 누구를 찍을 거냐, 이재명을 찍겠다는 사람들한테 주한미군 나가도 되느냐 그랬더니 93.9%가 나가면 안 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다시 한번 전 국민들에게 물어보면
뭐 앞에만 뭐 종전협정, 평화협정 다 빼고 그것도 하나를 위해서 말을 꾸며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전쟁 없는 연방의 통일 이것도 다 꾸며놓은 건데 핵심은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그걸 위해서 앞뒤말을 끼워넣은 겁니다. 그러면 5,300만 국민들에게 제가 한번 물어본다면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물어보면 이재명 찍은 사람들도 찬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국가의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왜 믿게 하느냐는 거야.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내내 한 짓이 이 짓입니다. 제주도 4.3 사건, 광주 사태, 거짓말을 강요하여 믿게 하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이것을 반드시 우리는 바로잡기 위하여 전 국민들에게 자유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마을에 대한 설명한 여러 가지 문장이 있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찬성이냐 반대냐. 여기 대해서 사인하라.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자유마을을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할 때는 절대로 국민들이 사기 선거를 이용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자유마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대강 시간 때문에 한 분만 질문을 받고 이제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LG TV의 박영 목사입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이 선거 제도가 너무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를 양 당에다가 어떻게 접목시켜서 반영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공문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양당에다가 우리 공청회를 통하여 이 결과가 나왔으므로 각 당의 입장을 표명하라 해서 그러면 당의 입장이 나오겠지요. 저는요 이 국민의힘 정당은 기어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국민들이 심판할 것입니다. 아, 저 사람들은 간첩 수준에 나온 후보들을 다시 강요하여 간첩 수준의 사람들을 찍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아예 선거하기 전에 결판 내려버립니다. 좀 추가를 하면 지금 이번에 전당대회가 당원 100%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했고 또 일부는 또 뭐 살짝 반대하기도 했지만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냐면은 국회의원 선거도 당원 100%로 공천하자. 예. 이런 얘기들이 이준석계에서 나왔습니다. 희한하게도. 이준석계 쪽에서 당원 100%로 공천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쯤에는 천하람이가 지지율이 한 25% 정도 나올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요게 좀 비전이 있어 보인다. 이준석계가 비전이 있어 보인다고 하니까 당원 100% 공천 얘기를 한 거겠죠. 물론 결과는 15%뿐이 안 나왔지만 그러나 당원 100%로 이번에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도 당원들 중심으로 한번 경선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략공천 지역 빼놓고는 당원들 공천으로 그동안 몇 번씩 해왔거든요. 공천을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서. 다만 그때는 이제 30%를 여론조사를 했죠. 근데 이제는 당원이 100만에서 500만을 가는 상황이니까 여론조사 필요 없다. 당원 중심으로만 공천을 해도 경선을 시켜도 충분하다라는 의견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다만 전략공천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전략공천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략공천 지역에 경상도는 빼자는 얘기죠. 맞지. 네? 수도권은 전략공천을 해야 됩니다. 수도권은
아무래도 민주당에 비해서는 열세이기 때문에 전략공천이 필요하지만 TKPK는 왜 전략공천을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TKPK 지역은 저는 반 오픈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폐쇄형도 아니고 오픈형도 아닌, 뭐냐면은 책임 당원하고 일반 당원하고 다 참여해서 경선에 참여해서 자기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뽑는 상황으로 가면은 저는 이번에 우리 자유마을이 전국을 다니면서 느낀 민심을 그대로 반영한다면 TKPK는요 거의 90%는 물갈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바겠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그 수석들을 몇 사람을 저한테 보내가지고 제가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공천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을 전달하겠습니다. 수석들이 저한테 직접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심스럽고, 그리고 왜 이번에 이 선거가 중요하냐, 4월 10일 2024년 4월 10일 이게 왜 선거가 중요하냐면 드디어 대한민국이 수명이 다 돼서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연방제 북한으로 가느냐, 이 선거입니다. 이 선거. 아니면 우리가 200석을 만들어서 G2 자유통일을 이루어 G2 국가로 가느냐, 이것이 1년 후에 돌아올 총선의 전체적인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중에서 누가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연방제로 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강요하기 위하여 또 호남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다 간첩 수준까지 간 사람들을 공천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이 범죄, 정치가들의 범죄 행위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호남의 국회의원이라고 다 간첩 수준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은 전통적인 민주당, 이낙연, 정세균, 또 지금 국회의장하는 김진표 장로님, 이런 분들은 원래부터 전통적인 민주당 세력을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간첩이라고 안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미 헤게모니를 이재명이가 잡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는 간첩 수준에 속한 사람들을 공천을 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도가 반드시 우리는 실현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안 되면 우리는 광화문 혁명을 동원해서라도, 혁명은 이때 하는 거 아닙니까? 혁명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은 감찰을 해야 될 것이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것이 다행이냐 하면은,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 일본 가서 한미일 동맹 완성한 것에 대해서 잘했어 못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죠? 그런데 모든 종북 언론들이 나라를 일본한테 갖다 바치고 간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정도 됐어요. 왜? 간첩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언론들은요 거의 종북 언론으로 다 변해가지고, 심지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언론 조중동까지도 침묵을 지키고, 중간에서 내가 강화문 운동을 통하여 무너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5년 동안 눈이 오나 그 다음 뭐예요? 비가 오나 투정을 했는데도 조중동이 기사 하나 써주는 거 봤어요? 이번에 3.1절 집회에 과거에 3년 전에 2019년 10월 3일 집회하고 거의 비슷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씁니까? 4만 명밖에 안 모였다. 조중동이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간첩들이 얼마나 지금 날개를 펴냐면은, 오늘도 여러분 신문 보셔서
민노총의 간첩 여러분 생포한 것 다 보셨습니다만은 그 간첩이 뭘 했습니까? 왜 체포됐습니까? 오늘 오산 미군기지 그 촬영 다 해서 북한으로 다 넘겼죠. 네. 그런데 망가지 다 그만두고 윤석열 대통령은요 간첩 체포하는 것만 가지고도 대통령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 가서 한미일 동맹 완성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오지 않도록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유튜브 여러분, 일반 언론들은요, 저는요 하도 북한 언론 노동신문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국립도서관에 가면은 북한 노동신문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우리 황교안 기자가 가서 매일 복사를 해옵니다. 보면은 매주마다 정광훈 죽이라고 내가 지금 죽여야 될 1호고 어제부로 드디어 신혜식이가 떠올랐습니다. 신혜식이가 북한 간첩 진영문에 죽이는 2호로 떠올랐어요. 그럼 왜 북한이 저렇게 말을 할까? 정광훈 죽이면 끝난다 이거죠. 그럼 난 절대 안 죽어요. 반드시 우리는 자유통일해서 기투국가 만들려고. 심지어 이번에 부활절 행사를 하는데 기독교 안에도 간첩 세력이 들어와가지고 안 와요. 세상에 부활절 행사 우리가 다 준비해 놓으니까 세상에 가문광장 여기 저 세종문화회관 이 앞에서 영락교에서 예배하고 자기들이 종전협정 평화협정 행진한다는 거예요. 부활절 행사에서 이거요 전부 간첩 쓰는 사람들이. 맞아요. 나오기만 해봐 내가 초박살을 내볼 테니까. 그래서 대구, 광주, 일상의 기독교인들은 부활절 행사에서 예배 빨리 마치고 총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4월 22일 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날 우리가 디데이로 잡았는데 이미 버스 동원비까지 다 나갔습니다. 나는데 그전때 10월 3일 날 국민대회 기록인데 그 기록의 100 이상을 우리가 모아서 완전히 아직 선거고 뭐고 다 끝장내버리려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유튜브들에게 감사드리는데 유튜브 여러분들만이 희망입니다. 국민들을 그것으로 더 건강할 수 있는 의미가 합니다. 자, 이제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긴 시간 자장을 맡으셔서 공청회를 이끌으신 우리 정광훈 목사님, 그리고 주제 발표해 주신 우리 김학순 교수님, 열띤 토론해 주신 토론자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01대 유통연합회 자유통신사 주최 미국 중앙대 오픈 프라이머리 시민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